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아이네이스는 사실 어렵습니다. 독해하는 게. 배경 지식이 상당히 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용어라든지 단어, 하여튼 사람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좀 낯설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턱턱 막히죠. 이게 조석 보다가 이제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으시죠? 근데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일가메시부터 쭉 했던 분들은 읽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재미있을 거예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제 호메로스의 책들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읽지 않았다고 하면 쪼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완전히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8번에 걸쳐서 아이네이스 작품을 다룰 겁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호메로스에는 아이네이아스예요. 그리스 표현은 아이네이아스. 근데 여기 인제 라틴 로마식 표기는 아이네아스고 사람 이름은 아이네아스예요. 책 이름은 아이네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이네아스의 노래입니다. 아이네아스. 호메로스에는 아이네이아스였는데 빠졌어요. 아이네아스의 이야기 아이네이스. 그래도 역사를 좀 알아야 배경이 되는 역사를 좀 알아야 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경 지식을 다룰 거니까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제 길가메시가 인제 술기왕 때 메소포타미아에 하여튼 요때 인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문헌상으로. 이전에는 아마 내려오던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좀 넘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문헌으로 인제 우리 최초의 인제 문학이죠. 그 이전 기록은 거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병토판에 새겨진. 근데 인제 요게 발견되었고 길가메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 1300년, 1290년 요쯤에 가지고 이제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쪼끔 인용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 요때쯤이구나.' 하도 옛날 얘기 있잖아요. 옛날 기록과 관련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언급해 놨어요. 그다음에 1250년 기원전 12세기, 13세기 요쯤 해 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쵸?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도 있고 뭐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 지진으로 이제 폐허가 됐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호메로스가 썼을 때도 요쯤 해 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구전되었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은 이제 요때 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정, 왕이 생긴 겁니다. 약간 이제 국가 단위, 부족 단위에서 약간 권력이 좀 집중된 국가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기원전 1000년 정도 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때 로마가 그거보다 좀 늦습니다. 753년에 로물루스에 의해서 로마가 인제 건국됐다. 이것도 약간 전설적이기도 하고 이게 역사적 사실로 정확하게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적 얘기가 있어요. 마르스, 아레스의 자식들 그리고 또 뭐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 이런 게 좀 약간 신화적인 어떤 바탕을 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완전 허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인제 로물루스가 753년에 이렇게 인제 로마를 건국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이 쪼끔 더 3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거고 인제 로마는 요때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에 아이네아스의 이야기, 아이네이스 이 작품의 배경은 트로이 전쟁 끝나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때를 배경으로 해서 위례사를 이렇게 로마 제국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이때 이후로 몇 년이 흐른 겁니까? 200년, 한 500년쯤 흘러 가지고 로물루스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인제 로마 제국이 건설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따 지도도 보겠지만 베르길리우스 이전에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이 또는 트로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이 많이 해외 식민지 건설에 나섰거든요. 우리가 인제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일제가 우리 식민지했다 그런 건 아니고 콜로니는 새로 개척을 자기 부족이 마을을 상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도 새로운 트로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지역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런 식으로 정착하고 정착민들이 또 마을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네아스가
이쪽 이탈리 지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왔다는 전승도 있어요. 그 민가 계속 다른 기록들이 베리기울리우스 이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베리기울리우스가 참조해가지고 작품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독창적인 베리기울리우스 없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 왜냐하면 트로이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구전돼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태리 반도에 굉장히 많은 도시를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취합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750년 8세기쯤 해가지고 오디세이아하고 일리아스가 이제 편집돼서 완성되었다. 이건 이제 호메로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로마가 로물루스에 의해서 건설되었을 때 호메로스가 책을 쓴 겁니다. 완결을 한 겁니다. 구전되었던 500년 동안 이렇게 구전되었던 전쟁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시오도스도 거의 동년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헤시오도스는 일과 날들, 노동과 날들, 신들의 계보를 저술했고 지금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베리기울리우스가.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역사에서 보면은 근동의 역사 여러분이 아시겠죠? 로마가 7왕들의 시대를 거쳐서 로물루스 이래로 왕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공화정은 일종의 의회 정치 같은 거예요. 귀족 의회 정치. 다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국가의 대사가 그리고 집정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출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도 그리스식의 민주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화제를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정의 어떤 이제 그 독재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반열에 갑자기 촌동네 사람들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돼요. 그거는 그리스의 문화를 잘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이제 잘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이제 500년쯤 해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마라톤 전투,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아직은 이제 공화정이 됐지만 크게 국제적으로 뭐 이런 영향력은 없어요. 그냥 이탈리아 반도에서 조금만 마을에서 조금씩 커진다. 그리고 7왕 거치고 이제 공화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때죠. 한참 지났습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나서 한참 이제 200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때 로마하고 카르타고 간에 포에니 전쟁이 벌어집니다. 3차에 걸쳐가지고 로마가 결국 승리하거든요. 이 지중해 연안 해상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 작품에 또 나옵니다. 디도 여왕과 관련된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태리 반도에서 조그만 국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해상 국가로 제국으로 발전을 해요. 당연히 충돌이 되거든요. 그리스, 페니키아, 페니키아 세력, 카르타고죠. 그리고 로마.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집트는 굉장히 확장적인 정책을 쓰지는 않아요. 워낙에 땅이 부유하고 그래서 잘 지키려고 하고 굉장히 막 사막과 이런 거에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자기 나라 밖으로 벗어나서 뭘 통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자기 지키는 거에 좀 집중돼 그것만 해도 부가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마나 그리스나 뭐 이런 데는 좀 다르죠, 그렇죠? 해상 무역을 해야 되고 풍요가 거기서 나오는 건 좀 덜하니까. 중요한 게 이제 포에니 전쟁이고요.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다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스 이제 마케도니아 이 지역까지 다 함락을 하면서 명실상부 지중해를 장악하게 돼요. 그 전에는 그리스 문명의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알렉산더가 엄청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태리 쪽은 안 갔지만 동방으로는 뭐 이란, 이라크, 저 인도까지 진출해 있고 이집트를 정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헬레니즘이거든요. 여러분이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 계통인데 그리스 사람 계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사실 운이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가 쇠락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완전히 그냥 물려받아서 동방을 쉽게 정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를, 마케도니아를 제압하면서 헬레니즘을.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원전 146년입니다. 근데 이제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이때도 계속 공화정이거든요. 로마의 전성기는 공화정 체제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아주 독특한 체제로. 그리고서 카이사르가 나오는데, 카이사르가 이때가 이제 이 지중해 해상권을 다 차지하고 로마는 어디로 확장하냐면 북쪽으로 확장합니다. 그렇죠? 갈리아. 나중에는 이제 영국까지 확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가 군대를, 그 전에는 로마는요,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정에 대한 엄청난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는 마찬가지 공화제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근데 카이사르는 이 돈과 권력과 이런 거를 자기 군대,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군대는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카이사르 장군에게 충성되도록 그런 군대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키운 거죠. 그리고서는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라고, 거기 루비콘강 건너려고 하면 무장 해제하고 오랐는데 군대를 그대로 몰고 와가지고 로마를, 의회를, 네,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독재자가 되는 거죠. 딕테이터가 되는데, 원래는 그거 비상시에 1년 정도 하는 건데 계속합니다. 자기가 마치 뭐 어떻게 그냥 완전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황제에 오르진 않았지만 공화제를 완전히 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역사도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자기들이 알거든요. 공화제를 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왕을 몰아낸 자기들의 힘으로 몰아내고 그 체제를 세웠는데 다시 카이사르가 그런 데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고,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이 당했죠. 끔찍하게 스물 몇 방이죠. 칼질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자기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면 자기 누이, 자기 누나죠. 그거의 외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이제 혈통인데 그 애를 18살이었죠, 당시에. 그 애가 이제 후계자로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근데 이 굉장히 영민한, 지금 생각하면 엄청 진짜 탁월한 거거든요. 여러분, 18, 만 18, 어떻게 한 국가나 제국을 또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왜냐하면 기존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장 종이 한 장, 이거 카이사르의 유언장, 이거 하나 가지고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제 시저의 오른팔이거든요. 보관 장수이고 군령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어리니까 견제하지만 약간 얕잡아 본 것도 있고, 특히나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의심스러워서 자기 누나를 이렇게 결혼시킵니다. 안토니우스에게. 약간 결혼 관계로 좀 서로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안토니우스가 그걸 배신하고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냐면 시저하고 썸씽이 있던, 그 시저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딱 붙어가지고 했을 때 로마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등을 돌려요. 결정적인 패착인 거죠, 사실은. 군사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나 대중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는가, 그걸 등에 업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하여튼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다 물리치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승리함으로써 절대 권력자가 되고, 자기가 이제 아구스투스 존엄자가 되고 카이사르 이름을 그대로 이제 쓰게 됩니다. 카이사르도 신적 추앙을 받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도 아구스투스 이래가지고 이제 신적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이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집필을 한 게 요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쨌건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이 끝나서 내전이 종결되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아에네아스 쓸 때는. 근데 베르길리우스는 그 전에 두 작품이 있어요. 목가시도 있고 전원시, 예를 들면 농경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쓸 때는, 처음 쓸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로마에 너무 내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공화주의자, 뭐 그 케이사르 이전에도 내부 반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화정 마지막 거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리고 체제가 그런 거죠. 성장에서 보면은 우리 모여서 잘할 때가 있습니다. 막 성장할 때 좋아.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리면 지중해 해상권은 완전히 장악하고 너무 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잘 작동이,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이제 통제가, 군이 멀리 나가야 되고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부가 또 그들에게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는 그 이제 공화정 내전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군대를 먹여야 되잖아요. 군대 그 장수가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거를 군사들에게 영토를 나눠줘요. 그럼 그 누군가에서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 거. 물론 이제 자기 시티즌십은 아니지만 로마는 그렇게 하면서 확장하잖아요. 계속 이태리 반도 그것도 남부 쪽에 중남부 쪽에 있다가 북부 쪽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 집도 알려지기는 이제 아버지가 농업을 했을 것이다. 농사 짓는 집. 그래서 그런 시를 남기고 농부들이 군인에 의해서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그 베르기울리우스가 가졌던 사회, 로마의 어떤 이제 건전성 사회는 농민이 곧 고대 로마입니다. 그건 이전이죠, 사실은. 농민이 곧 군사예요. 위기 시에는 두 직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건전한 국가, 시민이라는 거는 그렇게 유지되는 걸 바람직하게 봤는데,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커지고 직업군이 생기고 군인들이 농토를 받았지만 농사를 지을까? 귀족들이 이제 농토를 가지면서 농사를 안 짓는 로마에 있고, 그럼 누구를 이제 농사 짓는 거냐? 이제 노예를 시킨다거나 일반 농민이 이제 노예 신분으로도 전락하겠죠. 격차가 막 생기기 시작. 이런 갈등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시저나 이런 애들은 대중을 돈도 잘 풀고 대중을 휘어잡고 이러니까 절대 권력자로 된 거죠. 독재가 사회 불안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독재가 낫다. 그냥 평안한 게 낫다. 이런 이제 방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베리겔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쓸 때는 로마의 최전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모든 게 장악되고 완전 평화가 이제 되는 모든 내전이 종식되고 그래서 로마의 그 웅장함 뭐 그런 것들을 국뽕도 이런 국뽕이 없을 정도로 노래한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베리겔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베리겔리우스는 이 아이네이아스도 쓸 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황제에게 읽어줬어요. 황제의 누이에게도 읽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냥 막 칼부림하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칭송받는 황제입니다. 사실은 제1대 황제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내전을 이제 잠식시키고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문예부흥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은 베리기울리우스가 이제 이 책을 쓰도록 굉장히 권면해줬고 읽고 그런 걸 논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읽어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작품들도 읽어줬고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베리기울리우스가 죽을 때 옥타비아누스랑 같이 그리스에 있다가 같이 오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베리기울리우스는 현장에서 작품을 썼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에 관련된 걸 쓰면 트로이 가고 싶고 그리스 관련된 건 악티움에 가서 악티움 해전과 관련된 얘기를 쓴 그런 쪽에서 영감을 얻고 막 그런 거죠. 사실 옛날 작가들은 영감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여기 이제 지하 세계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이네스가 그때 동굴에서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작품은 산문으로 쭉 쓰고 요거는 시거든요. 장단단한 그 헥사메터라고 호메로스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운문으로 계속 10년에 걸쳐서 바꿨었습니다. 완결은 조금 덜 된 거죠. 사실 스토리는 다 완결된 상태고 문장을 가다듬는 게 완결을 좀 덜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베리기울리우스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스에서 있다가 옥타비아누스가 돌아가자 그랬을 때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와서 죽게 돼요. 근데 그는 자기가 성격이 좀 그런지 공개하기를 꺼렸죠. 없애라고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황제가 좀 보완해가지고 출간할 거를 지시하죠. 그래서 없어질 뻔했던 작품이 이제 우리가 보는. 그래서 이걸 좀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게 문장이 살아있고 재밌다고 느껴지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일단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건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뭐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익숙하기 전까지 2번 읽고 3번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전은. 그래야 조금 와닿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아시겠죠? 트로이 전쟁에서부터 로물루스에 의한 로마 건국,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호메로스의 책들을 완전 참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로마의 공화정과 내전과 카르타고와의 그 포에니 전쟁, 그다음에 시저와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 해전에서의 승리, 그다음에 제국의 탄생, 황제의 탄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옥타비아누스 요 시기에 악티움 해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로마의 분위기가 6세기 식민지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이제 책을 쓰고 6세기면은 이제 500년 로마 이제 공화정 하여튼 그 전 약간 그런 때거든요, 그렇죠?
살라미스 해전 이제 있기 바로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로는 보면은 이제 그리스 식민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시대마다 계속 바뀔 거니까. 여기 파란 게 이제 그리스 식민지 있거든요. 빨간 게 여기가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페니케 사람들이에요. 포이니케. 카르타고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에 이제 카르타고 식민지를 만든 거죠. 파란색이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리스 식민지들입니다. 해안가 주변으로 이 사람들이 쭉 흑해연안까지 다 그리스 식민지 이렇게 돼 있고 이쪽도 다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가지고 카르타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가까운 지역에 크레테에 가까운 지역에 이제 그리스 식민지들이 좀 서 있어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다 이제 사막이고 이렇게 하니까 건너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는 다 살만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사하라 이북 쪽에서 살만한 데 해안가 지역이에요. 여기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슬도 맺히고 그런 지역이죠. 근데 나중에 여기 이제 스페인 이런 지역도 다 이제 카르타고 지역이 되죠. 이탈리아 남부 이쪽 이런 쪽도 시칠리아 이런 쪽도 다 해안가 쪽으로는 대부분 그리스 사람들의 정착지이고 그리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역사를 보면 에투루리아인들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만 아이네에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거기 반란군도 있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보통 리디아에서 넘어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라틴계 쓰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이들 문명보다는 좀 후진 초기의 상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선지 문명으로 가는 거는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은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때 호메로스 나오고 그리고 5세기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오니까 당연히 충돌을 하겠죠. 여기까지 다 페르시아가 여기 지역을 다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하면서 두 세력이 이제 충돌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시작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에는 이제 카르타고를 다 무찌르고 그다음에 여기 그리스를 이제 다 무찌르는 거죠. 여러분이 뒤에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오선 이게 다 이제 다 어디 땅입니까? 헬레니즘, 그리스 땅이 되는 거죠. 마케도니아 땅이. 그렇게 해서 로마가 한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이 책 쓰기 전에도 이런 이제 여러 트로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왔고 그리스 사람도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각 곳곳의 도시들이 이제 그런 기원을 갖는 물론 그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많은 곳에 그리스 문명이 헬레니즘 이전부터도 식민 도시를 이제 건설하고 그랬다. 로마라는 국가는 그리스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스는 도시 국가가 200개가 넘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들은 근데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언어, 그다음에 신화. 근데 개별적으로 다 서로가 다 다르다고 또 인식을 해요.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도시국가가 다 다른 겁니다. 의사결정 구조, 뭐 예를 들면 군대 이런 게 다 개별 국가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라는 건 있지만 다 그냥 개별적으로 경쟁하면서 이런 체제거든요. 근데 로마는 안 그렇습니다. 로마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계속 흡수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약간 관대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많은 민족들은 이제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대륙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로마의 정체성을 갖춰가는 건데 그리스 거를 많이 이제 차용하게 되는 거죠. 좋은 거를 뭐 당연히 문화적으로 갖고서 자기 거화 시킨다. 그래서 아이네이아스가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로마라는 도시도 원래 로물루스 때도 보면은 약간 반건달들 그런 미국 비슷해요. 건국 신화가. 그냥 잡탕 막 모여가지고 새로운 개척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새로운 도시 개척 이런 시대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연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융합하는 얘기예요. 갈등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유나이티드 되는 약간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죠. 이탈리아 반도를 빨간색으로 처음 이제 확보를 하고 로마가 확장할 때, 그다음에 주변 섬들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거를 이제 자기 영토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카르타고 영토였는데, 우리 이제 이집트와 카르타고를 이제 다 정벌하죠. 그리고 이런 지역은 이제 이 속주, 그러니까 총독 같은 사람 임명해가지고 특이한 게 이제 여기죠. 카르타고에 어떻게 보면 본향 같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데거든요. 시리아. 로마가 여기는 또 다른
요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로마의 컨트롤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카르타고 북아프리카는 거의 이제 자치권이 주어집니다. 조공만 바치면 나중에서는 그렇게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카르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보지만 실제로 유럽 역사나 문헌상 보면은 이스라엘은 거의 기록이 안 돼 있고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인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다르죠.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또 반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칼지처럼 좀 약간 좀 통제를 많이 하는, 여기랑 통치 형태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로마 영토가 지중해를 완전히 확보하고, 그리고 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까 봤지만 이제 케이사르가 와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쭉,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술순인 것 같아요. 북쪽은 미개하고 특히 뭐가 엄청 풍성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에 비해서 지중해안 해안 지역과 이집트의 곡창지대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국이 발전하는 데는 필수적이죠. 그리고서 이제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그 로물루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중요한 문헌이, 그러니까 베르기리우스가 어떻게 아이네아스 이야기를 자기네 신화에 넣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로이 장수예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끼워 맞춘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민들이 어딘가에는 흩어졌을 거고 그리스 사람도 흩어졌고, 그리고 이태리 반도에서는 여러 부족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스 영향은 상당히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꽤나 있는 겁니다. 에트루리안들도 보면은 리디아에서 넘어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전 그리스 문헌에도 보면 이집트에서 또 페니키아에서 많이 넘어왔어요. 사실 그리스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 위에서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온전한 어떤 부족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별로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그냥 이렇게 혼합돼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애초 자체가. 일리아스 20권에 아이네아스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 베르길리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죠? 읽으셨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20권은 19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무고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20권부터 아킬레우스가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신들을 다 회합에 초대하고서 이제는 갑자기 전쟁에 다 들어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신들 보고. 그 전까지 다 안 되겠다가, 그 이유는 아킬레우스가 운명을 넘어서 트로이를 정벌할까 두려워가지고 신들을 다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신들이 다 양편으로 갈라져가지고 막 격려합니다. 아레스가 막 격려하고. 근데 보통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이 트로이아군이 굉장히 떠는데, 이제 신들이 참여하면서 갑자기 약간 투지가 조금씩 생겨나요. 아레스가 막 뒤집고 다니고 아폴론이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전이 벌어질 건데, 아킬레우스가 처음 만나는 장수가 누구냐면 아이네아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아이네아스. 근데 그때 아폴론이 아이네아스를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해요.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모습으로 하고 가가지고는 술자리에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와 맞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용기 어디 갔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네아스가 예전에 내가 이제 산에 있다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뭐 소치고 있는데 전쟁이 난 줄도 잘 몰랐나 봐요. 아킬레우스가 부대를 이끌고 막 도시를 약탈하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쳤어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못 쫓아갔어요. 그때 아킬레우스의 표현이나 아이네아스의 표현은 신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엄청 빨리 도망한 거예요. 보통 이제 아킬레우스의 발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아이네아스는 거기를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아이네아스 발도 엄청 빠른 거죠, 사실은. 아무튼 아이네아스는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렸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신이 자기 파멸을 막아줬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지만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약하지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약간 믿었지 않으니까 아폴론이 네 어머니 누구야? 그러니까 아이네아스의 어머니는 아프로디테입니다. 너 어머니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한가 ним프, 지체가 낮다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주유신이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에 비해 한참 지체가 낮은 여신의 아들이다. 풍동 창을 똑바로 들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위협 때문에, 아킬레우스의 말 때문에 돌아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폴론이 격려를 해서 용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이네아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때 헤라가 보고 위협을 느껴요. 헤라가 굉장히 아킬레우스가 오히려 죽을 거를 걱정할 정도로 아이네아스가 굉장한 투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포세이돈에는 이제 꽂히는데 포세이돈은 개입을 안 하겠다고. 어차피 우리가 월등하고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개입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신들을 끌고 이제 구경을 하거든요. 포세이돈의 위치가 좀 신기하죠. 근데 신들이 갑자기 몰려왔다가 전투 투지만 불러일으키고 좀 빠지고 1대1 대결이 벌어지는 상황이 돼요. 아이네이아스하고 아킬레우스하고. 근데 아킬레우스가 아이네이아스를 보고 설득을 합니다. 주요 설득은 뭐냐면 프리아모스가 너를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고 너한테 왕권을 주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근데 너는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설득을 해. 아니 이제 첫 번째 이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전쟁 나가는데 아킬레우스가 아이네아스가 갑자기 진짜 자기를 위해서 오니까 완전한 수지를 가지고 이제 좀 놀래기도 하고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족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네이아스가 자기 족보를 술술술 다 읊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이네이아스가 이게 이제 흔적이 되는 거죠. 아킬레우스도 왕권과 관련해서 너한테 가지 않을 건데 너는 왜 힘들여서 목숨을 걸고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 돌아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그리고 족보를 또 아이네아스 입으로 그 족보가 트로이의 족보예요. 다르다누스부터 해가지고 다르다누스 그 위에서부터의 족보가 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족보를 헥토르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읊어지는 게 아니고 왕가의 족보가 아이네아스를 통해서 이제 읊어지거든요. 자기 족보가. 그래서 위로 가면은 이제 다 왕족입니다. 아이네아스도 트로이에. 그리고 자기 부인도 사실 프리아모스 왕의 딸이기 때문에 사위가 되거든요. 왕의 사위 트로이에. 약간 연결돼 있는 집안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집안. 그래서 이제 맞서 싸우는데 근데 아이네아스가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네아스가 창을 던졌을 때 아킬레우스가 두려워했거든요. 방패로 막았는데 이 신의 방패니까 뚫지는 못했고. 근데 아킬레우스가 창을 던졌을 때 아이네아스가 방어했는데 그냥 이게 방패를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의 성능 차이지 두 사람이 싸움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창을 서로 잃어버리고 아이네아스는 큰 돌을 들었는데 그 표현도 둘이서도 들 수 없는 돌을 가볍게 들어가지고 이제 휘둘렀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했다. 호메로스는 여기서 그냥 싸웠으면 아킬레우스가 아이네아스를 죽였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포세이돈이 우리가 그를 구해줍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포세이돈은 그리스군 편을 계속 듭니다. 근데 아이네아스를 구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르다노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는 죽음을 피할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다노스는 제우스가 가장 사랑한 필메르 인간 중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기를 306행에 프리아모스의 집안이 이미 크로노스 아들의 미움을 샀다. 제우스의 미움을 사서 이제는 그 아이네아스의 힘과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트로이아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이렇게 포세이돈이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구해줍니다. 날라가지고 저 후방으로 보내줘요. 근데 그때 누가 동의를 했냐면 헤라가 동의를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헤라의 동의까지 포세이돈이 물론 헤라가 뭐 전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나는 트로이아가 뭐 그냥 멸망하는 걸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헤라의 얘기를 듣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킬레우스 앞에서 아이네아스를 건져가지고 후방으로 내주고 아킬레우스는 깜짝 놀래요. 눈앞에서 안개가 끼고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가 신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불사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구나. 그리고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네이아스에게 이제 다시는 아킬레우스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맞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포세이돈이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왕가의 혈통과 관련해서 호메로스도 그 족보도 계속 얘기해주고, 그렇죠? 트로이 족보 처음부터 프리아모스 왕족은 다 죽을 텐데 트로이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의 후손들이 또 이런 이제 굉장히 생뚱합니다. 그러고서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이네아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없습니다. 전투는 이제 치달으면서 헥토르와 아킬레우스 1대1 대결, 그리고서는 이제 이후로는 아이네아스 역할이 크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연결 지은 거죠.
그리고 그건 또 명분을 줘요. 로마가 그리스를 이제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그리스 대제국이에요, 이게. 헬레니즘은 정말 그게 뭐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당성도 어느 정도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족보를 좀 살펴볼게요. 아이네이아스, 그리스 말로, 아이네아스, 로마 말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 이제 다르다노스인데, 엘렉트라가 이제 아틀라스의 그 딸들입니다. 어쨌건 제우스와 사이에서 이제 이아시온하고 다르다노스를 낳는데, 원래 신화에서는 이아시온이 이제 일찍 죽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 섬 출신이냐면, 트로이 앞에 사모트라케 섬이 있어요. 거기 출신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 트로이 내륙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터키 서부 쪽으로. 왜냐하면 동생도 죽고 어머니 아버지도 뭐 없고 이러니까 소문 잡고 아마 이제 더 먹고 살기 좋은 내륙 해안 쪽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게 테오크로스입니다. 근데 그리스 말 테오크로스고 여기서는 테오케르라고 나와요. 테오케르. 근데 요거는 이제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그 테오크로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트로이 그 지역 원래 다르다노스 전에 거기를 지배자였는데, 근데 다르다노스가 약간 이제 이 테오크로스에게 허락을 받고 작은 땅에서 살도록 해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테오크로스가 자기 딸을 이제 시집 보냅니다. 다르다노스에게. 이런 건 다 왕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결혼이라는 거는 자기 지배 권력이나 힘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무능한 사람한테 딸 주는 법이 없습니다, 권력자가. 그렇게 해서 다르다노스가 다르다니에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낳는데 에릭토니오스하고 일로스를 낳아요. 일로스는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트로스가 자기 삼촌이잖아요. 일로스는 그 이름을 자기 이제 아들 이름으로 할 정도로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리아스에 보면 일로스의 왕의 무덤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다르다노스의 아들 에릭토니오스가 이때 이제 에릭토니오스가 굉장히 말이 뭐 수천 마리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말을 잘 길러가지고 말이 언젠가는 굉장히 큰 지금은 뭐 자동차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사육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부를 이루고 트로스 왕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일리온, 트로스, 트로이아 이런 이름이 여기 왕들에게서 나왔어요. 트로스에게서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일로스에게 이제 그 트로이아 왕권은 내려가고 가니메데스가 이제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우스가 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올림포스에서 시중 들으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신마를 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신마가 이제 일로스에게로 넘어가고 트로스의 이제 아사라코스도 아들인데 아사라코스의 후손이 안키세스, 그다음 아이네아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흩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일로스의 아들이 라오메돈. 이 라오메돈이 문제가 됩니다. 신들을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이제 성벽을 졌는데 보수 안 해주고 헤라클레스 헤시온에 자기 딸 구해줬는데 또 없는 걸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죽죠.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그때 한번 정벌을 당하고 그 프리아모스만 살아남아요. 라오메돈의 모든 자식들 다 죽고. 그래서 프리아모스가 헤카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헥토로 파리스 등등의 아들만 50, 그다음에 스컵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집에서 막 트로이 성에서 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 거죠. 집이 그 정도 크면 뭐 지금 말하면.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트로스 왕 밑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키세스가 또 굉장한 남자였던 모양이에요. 프리아모스하고 이제 학렬이 같은데,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눈여겨보고 이제 안키세스하고 사이에서 아이네아스를 낳게 돼요. 이 아이네아스가 그러니까 여신의 아들이고, 안키세스가 이 신과의 어떤 이야기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키세스가 좀 자랑하고 다녔나 봐요. 제우스가 번개를 던져가지고 이제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 저는 거를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도 나오잖아요. 신과의 뭐 씨름. 약간 그런 것들을 불구를 조금 더 약간 미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의 약간 그런 섭리. 아무튼 안키세스가 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네이아스가 탈출할 때 아버지를 업고 늙기도 했지만 또 절기도 했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에서 걸어오게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업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안 간다고 하는 아버지예요. 안 가겠다고. 나는 여기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키세스는 아버지 안 가면 안 가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손주죠. 그러니까 아이네아스 아들의 머리에서 이제 막 불이 나는데 이게 타지 않는 불. 이런 것도 성경에도 있잖아요. 모세의 그 불꽃 같은 거 참. 신의 증표로 알고 이제 따라 나서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이
그래서 앙키세스에게 불구 다리 저는 거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고 크레우사가 아이네이아스의 부인인데 크레우사가 누구냐면 프리아모스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이네이아스는 프리아모스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거고 근데 크레우사가 따라 나서다가 아이네아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헥토르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도망가라고 알려주거든요. 이제는 도시는 파멸되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나갔는데 이제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아이네아스는 용맹스럽게 군사를 모아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안 되죠. 용맹하게 싸웠으나 그리고 결국에는 부인 또 아버지 어린 아들 데리고 이제 유민들, 또 유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거기는 탈출할 때도 좀 생략이 되긴 했지만 주요 성벽이라는 데는 다 그리스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산 쪽으로 가서 후방 쪽으로 해가지고 몰래 준비해가지고 탈출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좀 인상적이긴 하죠. 근데 부인이 따라오다가 뒤에 좀 터졌어요. 없어졌어요. 약속 장소로 갔는데 부인만 없어. 아들은 자기가 손잡고 갔고 아버지는 업고 갔으니까. 근데 이 아이네이아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을 찾으러 가요. 도로. 화염 속으로 또 들어가. 왔던 길을 다시 계속 찾아봐.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 위급한 순간은. 근데 부인의 홀령이 나와가지고 가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탈리아 반도로 가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부인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국, 원래 거주민들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그게 새로운 이제 시작. 그리고 트로이하고 이제 끊는 거죠. 트로이 인연과는 프리아모스 인연은 이제 약간 없는. 그래서 그 장면도 좀 짠하긴 합니다. 예, 아이네아스가. 그래서 아이네아스는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 경건한 사람. 계속 표현이 경건한 사람인데 아이네이아스의 경건함은 신에게만 경건하지 않아요, 사람이. 여기 이제 포세이돈이 아이네아스를 살려주겠다는 것도 경건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다르다노스가 제우스의 사랑도 받고 그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했기도 하지만 경건한. 근데 아이네아스는 조국에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국에. 그리고 신에게 경건한 사람. 또 하나는 가족에 경건한 사람. 가족에 엄청 충실한 사람이에요. 가족에. 그래서 이 경건함이 로마 베리귤리우스가 생각하는 약간 로마의 정신이라 할까? 그런 거죠. 로마는 가족에 충실하고 가정에 남자가 국가에 충실하고 경건하고 그다음에 신에게 경건하는 그런 시민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스나 아킬레우스나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리아스에서도 보면 아이네스에 대한 결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네스의 성격이나 캐릭터상의 결점이라는 게 거의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아킬레우스하고 처음 대면할 때도 물러서거나 그런 법이 없고 디오메데스하고 싸울 때도 오곤해서 아이네아스가 뭐 약간 전략적 실수였던 판다로스하고 같이 하는데 판다로스가 창수 역할을 하잖아요. 아이네아스의 신마 말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디오메데스에 죽을 뻔합니다. 거기서. 근데 그 아이네아스가 물러서느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디오메데스 부관 스테넬로스가 두려워해요. 아이네스가 저기 오는 거를. 아킬레우스 약간 움찔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인물은 전쟁터에서도 뭐 그렇게 그런 법이 별로 없고, 예, 또 하여튼 조국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경건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아이네아스의 첫 번째 부인은 이제 그 사이에서 아스카니우스가 태어나는데 어립니다. 이울루스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네아스가 도시를 건설하고 이울루스가 아스카니우스가 이제 알바론가라는 도시를 새로 자기가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내려가서 수백 년 거쳐서 누미토르하고 아물리우스 형제가 나오는데 누미토르가 이제 왕권을 갖게 되거든요. 알바론가에. 근데 아물리우스가 이제 우리로 보면은 약간 세조 같은 인물이거든요. 쿠데타 해가지고 형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죽이지는 않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 후손들을 자식을 죽입니다. 형님의. 그래서 누미토르에게는 레아 실비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이제 베스타 신전에, 그러니까 화로 여신, 로마에서는 굉장히 숭상받는단 말이죠. 처녀로서 평생 살게. 그러니까 씨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완전 독재. 근데 마르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랑을 나눠가지고 이제 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가 계속 섞여요. 이거 뭐 페르세우스 신화랑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애가 청동 감옥에 갇힙니다. 하여튼 신탁에 의해서 애를 낳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애가 생겼잖아요. 레아 실비아가 신전에서 신녀로 있는데 임신하면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사실은 죽을 수도 있고. 애가 태어나서 죽이지는 않고 티베르 강에다가 띄워놔요. 그 사실은 애를 거기다가 상자에다 놓고 띄워놓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죽을 거죠.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화에. 페르세우스도 마찬가지로 바다에다 띄워버렸잖아요. 아무튼 강의 신의 도움으로 이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쌍둥이가 살아요. 그곳이 로마가 건설되는 그곳입니다. 그 언덕. 거기로 이제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테베르 강신이 도와가지고 한 웅덩이에 닿는데 그곳이 장차 로마가 세워질 팔레티누스 언덕이 돼요.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그 언덕을 기억하고 이제 거기에 도시를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어떤 거를 만나냐면 암늑대를 만나는데 암늑대가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또. 가지고 젖은 불어 있는데 새끼는 없잖아요 저실매기에. 얘들을 먹인 거야. 이 어린 두 쌍둥이를. 아까 그래서 그 늑대의 모습이 이제 로마의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건국 신화와. 근데 그걸 지나가던 양치기가 봅니다. 양치기가 보고 얘들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자기 자식처럼. 그래서 얘들을 둘이서는 로물루스하고 레무스는 양치기로 큰 거예요. 양치기가 목자 양치기는 고대에서는 굉장히 좀 지도자로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다가 여기 누미토르도 이제 쫓겨나가지고 거의 뭐 천한 신분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만나요 레무스가 어느 날. 근데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양치기들 영역 다툼하고 내가 여기 좀 먹이던 건데 막 누미토르가 애들 보니까 이제 신문하지 않겠으면 어떻게 누구고 뭐죠 좀 이상해 감히 알죠. 내 딸, 얘 이제 자살합니다. 레아 실비아는 애들 보내고 이래가지고 사실 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왠지 내 손주들 이 얘들을 건졌던 그 양치기가 자기가 건졌던 그 바구니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애들 있었던 거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신분이 밝혀지고 누미토는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폐위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알고 얘들이 양측이 무리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면 아물리우스가 독재하는 사람의 성격이 대중의 관심을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친위들은 있어도 그래서 이제 무리를 끌고 가가지고 또 반대 세력을 끌고 가가지고 처단하게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이제 왕권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왕권을 물려받는 건 아니고 새로운 도시를 주변에 세우게 돼요. 자기 이름을 따서 로물루스가 로마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이게 돼요. 어떤 언덕에다 도시를 세울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비아냥거리다가 욱해가지고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형이 동생을 쌍둥이를 죽이는 사건. 건국신화에 나오는 거죠. 이울루스 아이네이아스의 아들 이울루스에게서 율리우스 가문이 그러니까 율리우스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물루스가 건국할 당시 자기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당시에 이들은 약간 반건달 세력이거든요. 양치기들과 그리고 또 불황자들 그리고 또 도시에서 좀 약간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웠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자가 없어. 남자뿐이라서 여인이 필요했는데 주변 지역에 사빈이족, 사빈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같이 우리도 도시를 새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반대를 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건달무리 같고 뭐 이런데 위협을 좀 느끼고. 그래서 이들이 포세이돈의 그 축제를 넵튠의 축제를 빌미 삼아가지고 초대하고 여자들을 이제 납치해가지고 전쟁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강간을 했겠죠. 그래야 이제 여자의 이제 예를 들면 천연성이 훼손되고 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겠지. 그냥 집에다 놨으면 다시 찾아오면은 뭐 어쨌건 애를 갖고 있었다. 애가 나오고 뭐 임신을 하고 이런 사태. 그래서 그게 여인 입장에서는 불행하긴 하지만 새로 생기는 아이들과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찾아오는 거니까 남편은 없는 상태니까 처녀들이 아주 전쟁 날 뻔했는데 이제 여인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전쟁은 아니고 이제 막아섰고 둘이 사빈족과 이제 이 로마인들이 결합을 하게 돼요. 사빈족의 그 왕이었던 티티우스가 로물루스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약간 폭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약간 거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군사 문화이기도 하고 약간 거칠잖아요. 우리 마피아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건국 초기의 모습. 그러니까 막 기회의 땅,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상태. 그리고 로마의 지역은 티베르 강의 그 하구 쪽과 그 동쪽 연안은 굉장히 늪지대고 살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밀려난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거기를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창건, 약간 폭력성이 있긴 하지만 도시를 키워나갑니다. 거기서 쭉 내려와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율리아라는 이제 누이가 있죠. 카이사르의 누이. 근데 카이사르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딸도 일찍 죽고 그래가지고 배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언서가 이제 암살당하고서 공개되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4분의 3을 자기 재산과 거의 자기 후계자로서 옥타비아누스를 점찍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이제 조카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누이의 외손이에요. 옥타비아누스도 자기도 몰랐죠, 사실. 자기가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가 죽어서 유언의 양자로 삼아라 해서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적 권리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탁월하게 이제 그 뒤에 자기 권력과 로마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로마의 건국과 관련돼서는 개척 정신 같은 게 좀 보입니다. 미국처럼 새로운 기회, 여러 부족들이 막 섞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네아스도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한 거죠. 근데 건국 인형 같은 거예요, 이야기가. 건국 신화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베리귤리우스가 왜 이런 얘기를 있었을까? 약간 건국 신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깡패 국가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늑대젖을 먹고, 뭐 그것도 그렇다 쳐. 근데 거기서도 이 형제 간의 반란과 또 쌍둥이가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 살해. 그러면 로물루스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건국했다? 이게 좀 껄끄럽고, 그 다음에 또 납치 사건, 여인 납치해가지고 뭐 거의 강간 비슷한 걸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나라가 커지는데 백성들은 많고 이게 흡수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건국 신화로서는 더 웅장하고 더 올라가서 자기들의 이제 정당성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되게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다르다노스가, 또 테오크로스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쨌건 신탁에 의해 가지고 신에 나타나요. 신이 형상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조상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어머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가 그 땅으로 가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안키세스가, 얘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테오크로스, 그러니까 테오케르가 어디서 왔냐면 크레테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전혀 없던 얘기를, 베리귤리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안키세스나 아이네아스가 자기 조상으로 이 둘을 봐요. 이아시온도 나오긴 하고 셋인데, 테오크로스는 다르다노스 이전에 트로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크레테에서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크레테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를 막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막 땅이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닌 게벼 하고서, 다르다노스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는 얘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호를 찾아서, 먼 조상 할머니를 찾아서 이 다나우스가 온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먼 조상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 다 자기 거야. 이호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페니키아도 뭐 이호, 아게노르랑 이거 다 이호의 후손들이고, 이집트도 이호의 후손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의 반대적인 다르다노스. 근데 그 사람이 이태리에서 원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태리에서 있었고, 그들이 트로이로 갔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크레테까지, 테오크로스가 또 크레테 출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상으로 보면 이제 다 얽혀가지고 자기들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전의 신화를, 그리스 신화를 자기들 걸로 이제 다 만드는 과정이죠. 더 웅장하게. 그리스가 더 연원으로 올라가면 다 지중해 연안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아스가 트로이에서 이쪽 뒤로 후방으로 이제 넘어와서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트라케 지역을 거쳐가지고 크레테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디세이아 거의 뭐 항로랑 거의 비슷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디도 여왕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까지는 다 모험 얘기입니다. 이거 오디세이아 얘기. 그대로 1권, 이게 12권짜리예요. 호메로스의 작품은 다 24권인데 절반입니다. 그래서 앞에 6권은 오디세이아 얘기예요. 거의 뭐 중첩되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탈리 반도로 넘어가가지고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 얘기예요. 두 개를 많이 섞어놨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있던 이제 아르고 모험 있잖아요. 그 얘기도 많이 섞어놨어요. 그 작품을 모르면 이 작품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창조라기보다는 그걸 토대로 자기 문체로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고 이야기는 보면은 디도하고 아이네이아스의 사랑, 메데이하고 이아손의 사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에로스가 막 사랑의 불을 질러가지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나, 또 하르피아 이야기도 그대로 나와요. 하르피아 이야기도 피네우스 왕이 막 그 눈먼 예언자 왕 괴조들이 반조죠. 와가지고 괴롭히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출연되고, 오디세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이 약간 이제 특이한 거는, 좀 생뚱한 거는 이제 악티움이라는 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쪽을 지납니다. 이타케 엄청 좋아해요. 여기까지 지나면서 욕을 엄청 하고 오디세우스는 천하의 이제 원수인데 목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왜 넣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엄청 있는 거죠. 이거는 악티움 해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뚱하게 가거든요. 그 이전에 뭐 어떤 신화에서도 있지 않는데, 여기서 아이네이아스가 아폴론 신에게 방패, 그것도 그리스군에게서 빼앗은 그거를 승전 기념물처럼 약간 이렇게 바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무구 탈취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바치는. 그래서 이거는 생뚱하긴 하지만 자기들의 악티움 해전을 기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올라가서는 이제 안드로마케가 헥토르의 부인이 헬레노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노스 예언도 좀 받고 대접도 좀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 씌워놨어요. 이야기에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스킬라 이쪽 카립디스 지나가는, 여기는 우회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 시칠리아 섬이 이제 폴리페모스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카르타고까지 오는데 7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 그래서 8년 정도의 이제 아이네이아스의 이제 모험 얘기인데, 대부분 악권에서는 이제 똑같은 형식도 여기 와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그려주는 거. 오디세이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 이야기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오디세이아는 사실은 뭐 집에 돌아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이 있으니까. 불멸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집에 굳이 가겠다. 자기 부인하고 애를 만나요. 근데 여기 아이네아스는 집이 없어요. 폐허가 돼버렸기 때문에 새로 지으러 가야 됩니다. 자기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건설과 관련된 얘기들이 곳곳에 좀 있어요. 여기 카르타고도 완결된 도시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같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조금 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가 이제 공화정에서 황제 위주의 이제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안정화가 되는 거 계속 성장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갈리아라든지 위쪽, 게르만족 이런 쪽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확장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개척 시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건설하고 새로운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다 이제 황제가 나오고 이제 그 뒤서부터는 이제 스물스물 뭐 이렇게 분열되고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겠죠.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만들어진 지 700년 좀 지나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아까도 로마의 정체성이 약간 이야기가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면서, 그리고 엄청 이제 세계 제국이 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거기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국가 서사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옥타비아누스가 이거 지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후원을 한 건 확실하지만, 근데 그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공화정 마지막에서는 막 농토도 빼앗기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비참함이 여기저기서 있는데, 근데 그런 시대를 넘어서 그도 이제 약간 이제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겠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는,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도 스스로 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호에니 전쟁이 한 264년쯤에 있었잖아요.
여기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하고의 전쟁. 사실 이제 이 전쟁으로 로마가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건데 그리스를 그 뒤에 이제 146년에 무찌르고서 그래서 디도는 카르타고 자체가 아까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적대적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신화적 이야기를 이제 갖다 쓴 거거든요. 사실 무근입니다. 디도는 원래 이제 페니키아 쪽에 그 왕녀였고 남편이 죽어요. 자기 오빠였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남편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도망가라고 재산을 챙겨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소가죽만한 땅 한 떼기를 처음 얻었어요. 여기 아프리카 북부에 올 때는 그녀가 굉장히 유능한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를 점점 정비하고 키워나가고 그 사이에서 여러 이제 세력들을 약간 개방적이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이고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 와가지고 이제 로마를 굉장히 위협하는데 그 전쟁이 사실 우리가 보면 그냥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대국이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한 이야기를 또 만드는 거죠. 디도와의 사랑. 그래서 디도가 자살하게 되는데 아이네이아스가 1년 정도 거기서 머물거든요. 근데 디도는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이네아스는 자기 해야 될 일 있다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신의 이제 제우스의 명을 받은 헤르메스 요청에 의해 가지고 거기를 떠나는데 이것 때문에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녀가 결별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제 장작을 태워서 그가 나한테 줬던 거 그와 연관된 있던 물건들을 다 태운다는 명목으로 장작더미를 쌓게 하고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 대대로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후손 때 이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베르길리우스는 이것에서 교묘하게도 신화적 이야기를 역사하고 뒤섞어 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 아닙니까? 트로이 전쟁과 아에네아스 얘기는. 근데 그들이 이제 미래사를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이제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아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뭐 시저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이 다 나오는데 옥타비아누스도 나오고 읽는 입장에서는 그 문장도 그렇고 굉장히 옹대하고 국뽕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로마의 웅대함에 대해서. 그래서 신화와 역사를 뒤섞어 놨다. 근데 문학적으로 워낙에 좀 뛰어난 측면이 없지 않아 가지고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단테의 신곡은 뭐 결정적으로 장면들과 또 베르길리우스가 안내자로 나오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단테의 신곡을 읽으려고 하면 아이네이스를 읽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베르기울리우스 얘기만 조금 그 베르기울리우스가 아마 7살 차이 날 거예요. 옥타비아누스하고 베르기울리우스가 조금 더 나이가 많거든요. 서로 뭐 존중하고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통찰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런 이제 전쟁 이야기와 여러 부족들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 부족 이름도 다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태리 반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뭐 트로이와 이방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민족 족보 같은 것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마도 그 이 시점 해가지고 공화정 말기나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분열을 돼버렸어. 막 쪼개지고 막. 그 맨날 내전이 일어나고 막 전쟁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 생각하면은 좀 끔찍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뭔 생각하냐면 강력한 힘, 모든 것을 평정하는 강력한 힘을 원할 거라고. 또 베르길리우스가 태어날 때 기원전 70년에 태어났는데 73년에서 71년까지 3년 동안 이 검투사 반란이 있었어요. 스파르타쿠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취약한 겁니다. 사회가 약간 국가는 막 성장하는데 내부적 취약성을 상당히 갖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때 이제 노예를 6천 명을 정말 길거리에서 또 십자가 처형을 어마어마한 잔혹함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로마가 안정적이고 괜찮았다고 하면 그 반란에 대해서 그 6천 명을 십자가 처형하고 잔인하게 막 목다루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라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회는 더 불안하거든요. 지중해 그 해적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 이제 폼페이우스가 다 해적을 소탕하면서 굉장한 힘을 키웁니다. 그다음에 공화정을 무너뜨리겠다고 또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키케로가 그거를 이제 좌절시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등장한 거거든요.
대중의 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원했던 시대라고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가 이제 갈리아 원정과 여러 가지 군사적인 승리 이런 것들을 이끌어오고 부가 이제 거기 넘치는 거거든요. 없던 영토에서 만들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조국만 하고 뭘 바치라고 해도 엄청나겠지. 카이사르가 내전을 겪죠. 그리고 폼페이우스 군대를 무찌르죠. 폼페이우스 군대를. 그리고서는 카이사르가 완전히 독재관으로서 10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암살당하고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그래도 카이사르의 10년 이렇게 생각하면 평화로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계속 뭐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으니 또 이제 안토니우스를 비롯해서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전이 어마어마한 내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끝낸 거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즉위했을 때 사람들의 그런 대중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지.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와서 안정을 찾았고 그는 대중파의 원래부터 태생 자체가 귀족을 대변한 사람이 아니고 대중적인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니까 아주 밑바닥 군사부터 어떻게 자기에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들을 마음을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지지는 사실 독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또 카이사르는 또 원로원이라는 거 아예 폐위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절차적인 거는 또 잘 갖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했을 때 그런 이제 내전을 종식시킨 거 그런 것도 대중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혹자는 베리기울리우스가 이걸 쓴 것도 결국엔 아우구스투스가 이거를 중간중간에도 읽었습니다. 계속 읽어줬어요. 이거 완성됐다. 뭐 2권 완성됐다. 뭐 6권 완성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감정에 북받치기도 하고 뭐 의견을 어떤 걸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자는 김원 교수님 그러는데 이거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거고 그가 이런 군주가 되라. 아이네아스 같은 군주. 절제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의롭고 그다음에 경건한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 신에게 경건하다 이거는 선을 안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에 맞지 않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이 자기가 권력을 쥐고 내전을 종식시키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통치를 잘했거든요. 대중의 신망도 굉장히 샀고 그 뒤로 이제 그런 힘으로 이제 천년을 가는 거니까 굉장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군주가 아이네아스 같은 그런 인물 그리고 대중에게 되게 교과서 같은 겁니다. 계속 읽히는 걸 가르치고 읽히고 문화뿐만 아니고 일상의 이제 도덕 규칙 같은 약간 우리 정신문화 약간 그런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내세워서 황제부터 해가지고 일반 백성까지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리길리우스가 그 전에 몇 권의 책, 두 권의 책을 유명한 책들을 냈어요. 에클로그 목가집이라는 게 처음은 아니겠지만 낸 게 있고 그리스 전통, 그리스 시 전통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목동들의 시골 풍경 있지 않습니까? 도시하고 대비돼 그것을 약간 찬양하고 순수함, 양치구 언덕에서 염소 기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래 경연하고 목동들의 특징은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별자리 보고 또 노래 부르고 목적이라고 피리 같은 거 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술 활동들을 합니다. 자연관찰과 예술과 시와. 헤시오도스는 실제 농사를 짓던 사람이고 일관알들 짓고 신들의 계보를. 근데 베리길루스는 농사 짓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은 농사 졌지만 그런 시골의 어떤 목가적 분위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가지고 후대에도 영향을 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 사시 네 번째 보면 곧 태어날 아기가 황금 시대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의 탄생 뭐 하여튼 그런 걸 예고한 거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마이케나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친구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황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문학적 후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문학이든 예술을 하려면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뒤쪽에 돈 있는 사람. 그래야 문학 활동에 전념하는 이 사람이 뭐 많은 작품을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에 걸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가치를 알아주는 어떤 후원자가 필요했는데 그런 후원 호라티우스하고도 만났다고도 알려지고 있고 마이케나스 그가 이제 통해 가지고 황제하고 친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제 농경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농경시는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일권에서는 곡식 재배, 농사의 어려움, 노동의 어려움,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 토지를 빼앗기는 이런 농민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나무 재배,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러면서도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찬가, 이탈리아가 어디보다도 풍요하고 하여튼 신들의 축복을 받은 어떤 땅,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다음에 말이나 소, 염소 기르는 거, 그다음에 인생 무상, 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삶의 지혜 같은 얘기들도 꽤나 들려주고, 거기에서 이미 아이네이스 작품을 쓰겠다라는 의도를 좀 드러냈다고 그래요, 농경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옥타비아누스의 어떤 이제 너 이런 거 써, 이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시대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물론 어떤 교류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런 걸 쓰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이제 시칠리아에서 이렇게 이제 본토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쿠마이에서 11대 예언녀를 만납니다. 아버지 얘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하세계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미래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기 전에 이제 죽잖아요. 하나 인신공양처럼, 재물처럼 하나 이제 조타수 역할을 하나 죽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곳에 들어갈 때 그런 경향들이 고대 서사시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디에 이제 라티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티움이 조금 더 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들 지역은 도, 이렇게 라티움 지역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라티움 지역이 이 사람들보다는 에트루리안인들이 훨씬 더 강성해요, 위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리디아, 그러니까 트로이 더 동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문명이 조금 더 발달해 있고, 여기 테베르강 쪽이 이제 큰 강은 아닙니다. 한강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약간 뭐 지천처럼 된 강인데, 근데 이 로마 가서는, 여기 로마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애들이 버려졌다가 쌍둥이가 여기다가 이제 언덕에서 로마를 세우게 되는데, 습지 같은데요. 잘 이렇게 사람이 살기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은 전혀 아닌. 그러니까 이제 불황자들이랑 약간 좀, 그 로마 건국신화에도 그렇게 해서 여자가 없다라는 이유는 가정 가꾸기가 어렵고 약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라티움 지역에, 여기가 이제 라티니족이 살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도시를 세우죠. 라비니움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 이쪽입니다. 라비니움.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뭐 하구죠. 라비니움은 하구에서 조금 밑으로, 여기가 아이네아스가 세운 도시예요. 그냥 세울 수 있었던 건 전쟁을 주변 이제 부족들하고 연맹도 하고 전쟁도 겪고 이러면서 이제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도 연맹도 보면 아카이아, 그 저기 그리스 출신들하고도 연맹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보면은 에트루리아인들도 연맹도 하고, 반대 세력은 이제 라비니아가, 공주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신탁 때문에 약혼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네아스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내전과 같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결혼과,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떤 도시를 갔을 때, 도시를 세울 때 문제는 이제 결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수용되는지 여부. 결혼을 통해서 또 많이 수용이 되고 또 이렇게 화해가 되고 아니면 새로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등,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 어떤 데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애초부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원수지가 아니면 이쪽이 붙어, 저쪽이 원수면 이쪽이 붙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비니움이란 도시를 세우게 되고, 여기 한 아이네아스가 3년 정도 통치한 걸로 돼 있어요.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30년을 통치하고, 아마 지역적으로 이게 도시가 성장하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론가라는 또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도시를, 또 신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참 후대에 이제 로물루스 때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 버려진 지역 언덕에서 이제 로마를 세우게 되는 거죠. 다 사실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고 또는 뭐 수비하기 좋고 뭐 이런 지역도 별로 아닌 거예요. 개척 정신입니다. 그야말로 개척 정신. 우리도 보면 지금 늪지대였는데 거기다 이제 기술이 있고 막 이러면은 불황아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들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런 거거든요. 버려진 사람들 어떻게 살지 못해가지고. 근데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이 식민지 개척을 하려고 저 먼 바다로 가서 갔을까, 해안 도시로. 당연히 약간 불황화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사람은 저렇게 멀리까지, 이게 생각해 보세요. 걸어간들 아니면 배 타고 간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고 뭐 여기 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지 못 살지는,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거기에 물도 있고 지형적으로 괜찮은지, 항만을 뭐 하여튼
항구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오디세이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꽤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지정학적으로 보는 것들이 보면은. 어쨌건 로마도 그런 여러 부족이 섞이고 또 개척하는 그런 분위기, 약간 그런 것들이, 그게 애초에 시발점이기 때문에 아이네아스 이야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동국 신화에서 이렇게 차용돼 가지고 많이 보이는 거죠. 역사를 약간 좀 세탁한 것도 있고요. 의도가 다분히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영향으로 여러 가지로 로마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를 넘어서, 왜냐하면 그리스 문명에 대한 그 열등감도 상당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총구석이라고. 로마는 약간 이게 애초부터도 애초부터도 여기가 에트루리아인보다 훨씬 더 문명도 못하고, 남쪽은 이쪽 서남 쪽은 다 그리스 문명들 아닙니까, 식민지. 그러니까 약간 라틴계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애초부터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도 헤라가 결국에는 아이네아스의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제우스에게 부탁을 하죠. 트로이의 흔적을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못 견디겠다 해줘요. 제우스가 그걸, 아이네아스가 도시를 건설하는 거 오케이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트로이의 흔적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동화돼가지고, 미국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이 가서 미국화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약간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한 그 자긍심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근데 다 불황자, 또 범죄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주로는 핍박받던 사람들. 물론 좋게 보면은 이제 박해받아서 종교적 박해가 있기도 했지만 착한 사람들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곳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름이 좀 헷갈리지만 그것도 자꾸 보고 듣고 하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찾아보고 그거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르타고가 실제 지금의 튀니지 네, 그 지역인 건가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튀어나와 네, 있는. 네, 네. 턱 튀어나와 예. 있죠. 그러니까 점점 확대돼가지고 아마 이것도 처음에 뭐 소 가죽 땅떼기 사가지고 디도가 처음에 조금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확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배장지도 사고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뭔가 가축이든 뭐를 주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제 땅도 보이고 가치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확대한 거고,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 이쪽까지 다 이제 카르타고 영향력. 그 카르타고도 상당히 강성해졌어요. 로마에서 지기 전까지는. 로마하고 패권을 다툴 만한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집트는 뭐 원래 그냥 짱 박혀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이쪽도 뭐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벨론 다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가 다시 로마의 영향력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카르타고는 여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그 성경의 기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성경에서 천시되고 왼수처럼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초 그 이전부터도 이렇게 해양 세력이어서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크레테도 그들이 이제 식민 도시 같은 걸 건설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가 이들 팔레스타인 사람 쓰던 게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 알파벳을 이루고, 이게 이제 라틴어의 이제 문자에, 그래서 그게 또 영어 알파벳이 되고, 이렇게 이 사람들도 공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문화들이 섞이고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큰,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이 클 수 있었던 거는 동방에 이집트 또 메소포타미아 영향이 상당히 큰 거죠.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흘러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교류가, 그래서 그 문명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대서양 시대가 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없고 이렇게 아예 넘어가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그러니까 늘 인류의 역사는 개척 정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없던 거에서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성장하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성장하다가 철학을 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디선가는. 그러면 새로운 기회, 개척 막 이런 게 생기는 데는 막 성장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어떤 데는 점차 가라앉는데, 가라앉는 분위기를 어떻게 개인이나 사회가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스도 보면 그렇게 융성했던 게 쇠락하기 시작하는 흔적들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작가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뛰어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도 그 사회가 굴러가는 걸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인간이 막아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되고, 시골 동네인 마케도니아가 점령을 하고, 나중에는 더 시골 동네인 이제 라틴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약간 아주 못 사는 그런 데에서 성장이 시작되고 막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포용 문화이기 때문에 로마는 다행히도
제국을 이룰 수 있었죠. 기회가 아주 좋았던 거고. 그리스의 발달한 문명이 영향을 많이 준 겁니다. 학문과 문학과 예술과 정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근데 이후로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로마가 황제 시대에 넘어가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르네상스에서도 로마 하면은 중세 로마가 아닙니다. 그건. 다 고대 로마예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그런 정신,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탐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던 시대. 그래서 우리 이거 읽고 이제 나중에 단테 신곡이 재밌어지면 서양 문학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경지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네이스가 문장이 재밌다, 스토리도 재밌고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문장들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주석 찾는 거를 너무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봐야 1권에서는 조금 시간이 뭐 3-4시간 걸린다고 하면 2권에서 조금 줄고 3권에서 조금 줄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걸 안 하면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석 찾는 걸 안 하면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하면서 가면 되고 또 우리 함께 보니까 그런 걸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수고 많으셨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